그래서 인사부터 나눌까요? 안녕하세요. 아까 인사드렸지만 저는 안면이 있죠. 두 분은 안면이 있어요. 제가 처음 뵙고 저는 3층에서 일을 하고 있고 오늘 제가 또 특별히 또 오늘 또 여러분 앞에서 오늘 강사로서 섰는데 앞으로 2주 동안 잘 부탁드립니다. 수업을 어떻게 할 거냐면 이론 수업을 하긴 할 건데 너무 이론적으로만 다가가면 지루한 면이 있을 것 같아서 또 영상을 좀 많이 준비를 했고요. 제가 스케줄을 저는 딱 지금 카페 바리스타 쪽이잖아요. 어떻게 할지는 이거 혹시 볼 수 있어요? 제 근데 네, 이거 파이프 그러면 그러면서 맞습니다. 네. 근데 얘가 또 멀어지네요. 네. 그냥 전자칠판이랑 그러면은 저희가 5일 동안 진행을 할 건데 첫째 날은 저희가 우리가 더 간단한 커피의 역사에 대해서 아무래도 이게 커피 역사를 공부를 또 안 할 수는 없어요. 저희가 커피를 좀 잘 알아야 커피 역사에 대해서 판단을 배울 거고요. 둘째 날은 커피의 종류와 그리고 또 예시로 스타벅스 요즘은 되게 핫한 이슈가 되는 스타벅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좀 해보는 시간을 가질 거고 3일차는 그리고 실무에 있어서 우리가 커피 기초 용어 카페에서 쓰는 용어들을 여러분들이 배울 거고 그리고 고객 응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배울 거예요. 4일차에는 배운 것들을 다시 한번 총정리를 할 거고 실제적으로 제가 근무하고 있는 3층 카페에 하는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먼저 아시고 제가 하루에 카페의 루틴이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들이 우선 경험을 우선 들어보시고 그리고 5일차에는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실습으로만 이루어질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카페에서 일할 수 있는 경험이 많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험이 더 값질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5일로 구성을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그리고 선생님, 저는 이제 강사이기도 하지만 강사라는 이름이 좀 버겁기도 해서 제가 그냥 앞선자를 따서 선생님이라고 불러주셔도 참 좋을 것 같아요. 이 시간에는 간단하게 그냥 자기소개 한번 할게요. 제가 두 분을 뵀었고, 손님으로 뵀었고, 네, 또 손님으로 뵀었고, 낯이 익으시죠? 네, 낯이 익어요. 네. 그리고 하니까 지금 5분의 선생님과 강사님과 그리고 3분의 학생들이 참가자분들이 참여를 하고 있어요. 간단한 자기소개. 그냥 내 이름과 나이를 얘기해 주셔도 되고, 또 이건 또 개인정보니까 또 말씀 안 해주셔도 되고, 내가 여기 어떻게 참여를 하게 됐는지 간단하게 얘기해 주셔도 되고 자기소개 이름만이라도 알려주시면 저희가 코칭을 할 때 참가자님 이렇게보다는 누구님이라고 불러주는 게 더 친근할 것 같아요. 네, 서로를 좀 알아가는 시간 잠깐 가질게요. 선생님부터 시작할까요? 이름은 김민현이고 더 알아가고 싶어가지고 참여했습니다. 네, 박수 한번 할까요? 바로 어떤 친구부터 한번 해볼까요? 저는 이름이 김효래입니다. 효래. 효래? 효래? 네, 굉장히 특별 멋있는데요. 네, 김효래. 그러면 저희가 김효래님이라고 부를까요? 네. 그 뒤에 계신 분. 네, 김보미? 김보미. 네, 김보미님. 제가 말이 좀 빨라요. 혹시라도 잘 못 알아듣거나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알려주세요. 네, 마지막에 선생님. 저는 정근원입니다. 정근원님. 친근하게 근원님이라고 이제 부르고요. 선생님도 우리 세 분 많지 않으니까 세 분들의 이름을 잘 기억해 주셔서 친근하게 불러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선생님들 소개 한번 할까요? 네.
아무나 내야 되는데 저는 2주 동안 보조 강사로 일하게 된 정아름입니다. 저는 윤기은입니다. 잘 부탁드려요. 저는 윤경선입니다. 결국입니다. 저는 박봉진입니다. 감사합니다. 참 소시에서 어려서 네, 사과 우리가 알아가면 좀 친해지고 네, 그럼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잠깐 벌써 끝 시간이 생겼나요? 네, 잠깐 이동하세요. 네네네. 이렇게 마우스를 이 글은 언어를 붙이게 마음을 불편하게 분명히 현장을 뜨겁게 만들었습니다. 네, 보여요? 그리고 이게 어때요? 우리 동네 어디까지 세계는 꽤 시끄러웠습니다. 에티오피아 남서부 카파지아 해발 1,500m가 넘는 고원지대에 야생 커피나무가 자라고 있습니다. 아라비카 커피의 고향입니다. 그런데 이 커피나무 얼마나 오래됐는지 아시나요? 2024년 미국 버팔로 대학교 연구팀의 유전자 분석에 따르면 아라비카 커피는 약 35만 년에서 61만 년 전에 탄생했습니다. 호모사피엔스, 그러니까 현세계인류의 역사가 대략 30만 년. 커피나무가 우리보다 먼저 이 지구에 있었다는 뜻이죠. 그럼 인류는 이 나무를 언제, 어떻게 처음 알게 되었을까요? 여기서 유명한 전설 하나가 등장합니다. 9세기경 에티오피아의 염소치기 칼 어느 날 그의 염소들이 빨간 열매를 먹고는 갑자기 미친 듯이 뛰어다니기 시작합니다. 호기심에 칼질도 먹어봤더니 어제나 에너지가 샘솟는 걸 느꼈고 그렇게 커피 열매를 발견했다는 이야기인데요. 이 전설 사실은 좀 수상합니다. 이 이야기가 문헌에 처음 등장한 건 1670년. 원본을 보면 칼빈은 에티오피아 사람도 아니고 예멘에서 낙타를 치던 사람으로 나오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사건이 벌어졌다는 시점에서 무려 800년이나 지난 다음 쓰인 글이라 역사적 근거가 있다고 보기에는 좀 애매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 전설보다 훨씬 오래된 현실은 에티오피아의 오로모족이 수세기 동안 먹어왔다는 분합 칼라입니다. 잘 익은 커피 열매를 말린 다음 적재버터에 볶아서 만든 음식인데 전투 전에, 장거리 이동 전에 만든 일종의 에너지 바였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일과 커피를 섭취한 가장 오래된 방법이었을지도 모르죠. 음료로서의 커피에 대한 확실한 기록은 바다 건너 예멘에서 처음 나타납니다. 14세기에서 15세기 사이 커피는 홍해를 건너 예멘에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이곳의 수피교도들이 커피의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죠. 수피교도들은 밤새 기도하고 명상하는 수행을 했습니다. 문제는 인간의 몸이 그걸 감당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였습니다. 그때 알게 됩니다. 이 이상한 열매의 값싼 효과. 그들은 잘 익은 커피 열매를 말린 다음 다시 뜨거운 물에 달여서 마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카와라고 불렀죠. 초창기의 카와는 두 가지 버전이 공존했습니다. 하나는 커피 열매의 껍질과 과육까지 통째로 뜨거운 물에 끓이거나 우려내는 것. 이것은 오늘날 티슈를 나는 지역 음료로 남아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열매 속 씨앗, 우리가 원두라고 부르는 그것을 볶아 가루를 낸 다음 우려내는 커피의 직계 조상입니다. 수비교단은 수행자들이 지역을 이동하면서 가르침을 전하는 구조를 갖고 있었고 그 이동망을 따라 수비교도들의 비밀 음료였던 카와도 사방, 특히 북쪽의 메카 방면으로 퍼져나갑니다. 그리고 메카에서 결정적인 가속 배달을 펼죠. 메카는 매년 전 세계에서 순례자들이 몰려드는 당시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문화 확산의 허브였습니다. 메카를 방문한 순례자, 확장, 상인의 손을 타고 카와는 메카에서 카이로, 우스만 제국의 심장부인 이스탄불까지 전해집니다. 그리고 우스만 제국의 통치하에서 카와는 완전히 새로운 국면에 접어듭니다. 볶은 씨앗을 갈아 끓이는 형태와 요즘 레시피로 자리 잡았고 무엇보다 카우베하네라는 장소가 새로 등장합니다. 튀르키예어 카우베는 아랍어 카우마가 분한 단어. 참고로 이게 나중에 이탈리아어로 가면 카피가 되고 영어로 가면 커피가 되죠. 그리고 하네는 집이라는 뜻, 따라서 카우베하네는 커피하우스를 가리킵니다. 하지만 이곳은 그저 커피만 파는 곳은 아니었습니다. 시인들이 시를 냈고 상인들이 정보를 교환하고 학자들이 토론을 벌이는 공간. 지금으로 치면 도서관, 뉴스, SNS를 한 지붕 아래 합쳐놓은 셈이었죠. 오스만 제국의 통치자들이 이걸 가만히 놔뒀을까? 당연히 아닙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모여서 수군거리는 게 위험하다고 판단했고 실제로 몇 차례나 카우베 안에 금지령을 내리기도 합니다. 커피를 마시다가 잡히면 처벌을 받았죠. 하지만 금지령은 끝내 실패합니다. 커피는 이미 사람들의 삶 속에 너무 깊이 들어와 있었거든요. 그리고 17세기 중반이 되면 드디어 커피는 지중해를 건너 유럽에 도착합니다. 때는 1640년대 오스만 제국과 교역하던 베네치아에는 유럽에서 가장 이른 시기에 커피하우스들이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유럽인들의 반응이 재미있습니다. 이슬람 교도들이 마시는 음료, 그건 분명 악마의 것이다.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결국 교황 클레멘스 8세 앞에 커피가 올라갑니다.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교황이 직접 커피를 한 모금 마셔보고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 음료는 너무 맛있어서 이교도들만 독점하게 듣기엔 아깝다. 세례를 주어 악마를 속이자. 역사적으로 완벽하게 검증된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후 유럽에서 커피가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유럽인들이 커피에 눈을 뜨면서 오스만의 카우베아네를 본뜬 커피하우스 역시 유럽 각지에 빠르게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자연스럽게 이 커피 공급을 누가 차지하느냐를 둘러싼 경쟁이 시작되죠. 당시 커피의 유일한 수출항은 예멘의 모카. 예멘은 커피 종자의 반출을 철저히 통제했습니다. 하지만 17세기 최강의 무역국가 네덜란드가 가만히 있을 리 없었습니다. 1616년 한 네덜란드 상인이 어떻게든 살아있는 커피나무 묘목을 빼돌렸고 1696년 자바섬의 네덜란드 시민지에서 커피나무가 시험 재배되기 시작합니다. 그로부터 얼마나 빨리 판도가 바뀌냐면 1722년까지만 해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소비되는 커피의 90%가 예멘산이거든요. 그런데 5년 뒤인 1726년 대부분이 자바산으로 바뀝니다. 예멘의 200년 독점이 단 5년 만에 무너진 것이죠. 다음 타자는 프랑스. 1723년 프랑스 행정장교 가브리엘 드클루에는 네덜란드에서 프랑스에 선물한 커피나무 묘목 중 한 부를 빼돌리고 그리고의 프랑스 시민지 마르티니크 섬으로 향했습니다. 그 여정은 결국 쉽지 않았습니다. 항해 중 폭풍을 만나 직수가 바닥났고 선원들은 배급을 받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 드클루에가 놀라운 선택을 합니다. 자신에게 할당된 식수의 절반을 커피나무에게 나눠준 겁니다. 본인도 갈증으로 죽을 수 있는 상황에서 말입니다. 결국 나무는 살아남았고 마르티니크에 뿌리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 항구는 과들루프, 생도메르, 자메이카, 쿠바 등 카리브해 섬들을 넘어 브라질, 콜롬비아, 페루, 코스타리카, hon두라스, 니카라과, 과테말라, 멕시코 등 현대 커피의 주요 생산국으로 천천히 퍼져나갑니다. 즉 지금 우리가 마시는 커피 대부분이 데클리에가 가져왔던 이 한 그루 나무의 후손들이 셈이죠. 하지만 지금은 아직 18세기 중남미 커피 생산의 중심은 카리브해 섬들에 있었고 이 섬들에서 수확된 커피가 대서양을 건너 유럽으로 쏟아져 들어오면서 거대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공급선이 다변화되면서 자연스럽게 가격이 떨어졌고 한때 귀족이나 부유한 상인의 전유물이었던 커피가 평범한 시민도 매일 마실 수 있는 뭐가 된 것이죠. 유럽 사회에 커피가 들어오기 전 사람들의 아침 음료가 뭐였는지 아세요? 술이었습니다. 수질이 나빴던 유럽에서는 물보다 술이 더 안전한 음료였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아침부터 술을 마셨고 하루 종일 살짝 취해 있었습니다. 술은 억제제입니다. 사고를 둔하게 만들죠. 반면 커피는 각성제입니다. 뇌를 깨우고 집중력을 높이고 대화를 날카롭게 만듭니다. 역사학자들이 커피의 등장을 가리켜 위대한 각성이라고 부르는 기후입니다. 이게 전혀 과장이 아니라는 건 런던의 커피하우스에서 벌어진 일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커피하우스들은 각각의 세계를 품고 있었습니다. 팔몰에 있던 커피하우스는 의회 의원들의 투표 전에 먼저 들르는 공간이었습니다. 법안 통과 여부가 의회가 아니라 커피하우스 테이블에서 사실상 결정되는 경우도 많았죠. 양대 산맥인 피그당과 토리당이 각자 단골 커피하우스를 가진 정도였습니다. 문학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극장과 인쇄소가 밀집한 러셀 스트리트의 커피하우스에는 런던에서 가장 날카로운 혀들이 모입니다. 그 주인공 중 한 명은 시인 존 드라이드. 그는 항상 윌스 커피하우스의 같은 자리에 앉았고 그의 주변에는 당대 비인들과 비평가들이 포진해 있었습니다. 드라이든이 어떤 시에 대해 한마디 하면 그게 곧 그 시의 운명이 되었죠. 근처의 버터스는 당대 최고의 저널리스트인 주세 베디슨과 리처드 스틸이 편집 기지로 삼았던 그들이 만든 잡지 스펙테이터는 사실상 이 커피하우스 테이블에서 쓰였습니다. 대북 후트의 그리시안 커피하우스는 왕의 학교 회원들이 회의장으로 부르는 단골 집결지 아이작 뉴턴과 에드먼드 헨리가 여기서 함께 토론했다는 기록이 남아있죠. 하지만 런던 커피하우스의 진짜 유산은 시티 오브 런던의 좁은 골목 안에 있었습니다. 루이즈, 처음에는 한국한 가게였습니다. 그런데 해운업자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내가 언제 출항하는지, 어느 환경과 위험한지, 어떤 선박에 침몰했는지, 정보가 뭐였고 정보를 바탕으로 한 선박 모형이 이곳에서 거래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커피하우스가 지금의 루이즈 오브 런던, 세계 최대 특수보험 시장입니다. 바로 옆 전옥선스. 1698년 브로커들이 테이블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주식을 사고 팔기 시작합니다. 공식 거래소가 없던 시대의 비공식 거래소. 이 커피하우스가 런던 증권거래소의 원점이 됩니다. 커피가 덩치를 달고 문학을 날카롭게 하고 금융을 만들었다면 바다 건너 파리에서는 파격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당시 파리는 런던 못지않은 커피의 도시, 바로 그 커피함 속에서 혁명의 씨앗이 자랍니다. 르크로프, 이 커피하우스에는 볼테르라는 단골이 있었습니다. 18세기 유럽에서 가장 유명하고 가장 위험한 지식인, 그는 매일 이곳에 와서 글을 썼습니다. 교회와 왕권을 정면으로 비판한 템플릿, 귀족사회의 위선을 풍자한 소설, 볼테르의 글은 파리를, 그리고 유럽을 지어들었습니다. 르크로프는 볼테르만의 공간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파리의 지식인이라면 누구나 이곳에 의자에 앉았고 그래서 이곳은 아이디어가 퍼지고 충돌하고 진화하는 공간이 됐다. 그 안에서 일어난 가장 야심찬 작업은 드니 디드로와 자르봉 달랑벨의 백과점수. 두 사람이 르크로코프에서 주장했던 건 인류의 모든 지식을 책에 담는 프로젝트였습니다. 1751년부터 1772년까지 총 28권으로 완성된 백과점수는 철학, 과학, 기술, 정치, 윤리 모든 분야에서 기존의 권위를 의심하고
이성으로 공정하자는 선언이었습니다. 그 책을 읽은 사람들은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왕은 왜 왕인가? 귀족은 왜 귀족인가? 신은 왜 교회를 통해서만 말하는가? 이 질문들이 프랑스 사회 전체의 문제입니다. 혁명의 씨앗이었습니다. 1784년 파리의 새로운 공간이 열립니다. 팔레 두바야. 원래 왕족의 주택이었던 이곳을 오를레앙 공작이 사법단지로 개조합니다. 커피하우스, 서점, 도박장, 극장이 아케이드 안에 빼곡히 들어찼죠. 결정적인 건 오를레앙 공작의 사유지였던 이곳에는 왕의 경찰이 들어오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곳에서는 검열을 피하는 불친절 신문들이 난곡됐고 군사들이 서점 뒤편에서 팔렸고 왕권에 반대하는 연설가들이 연단위에 올라섰습니다. 혁명전의 파리에서 가장 뜨거운 정치 토론장이 열리고 이곳의 중심에도 커피하우스가 있었죠. 그 후와 1789년 7월 12일 아침부터 소문이 돕니다. 루이 11세가 재무장관 자크 데케르를 해임했다. 데케르, 이중의 편에 섰던 몇 안 되는 원실 권력. 그날 오후 득과에서는 29살의 기자 카미유 대물림이 외칩니다. 데케르의 해임은 학살의 신호탄입니다. 이제 모두 무기를 드십시오. 군중은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튿날 밤 시민들은 앵발리드에서 총 28,000정과 대포를 퇴치했고 7월 14일 무정 바스티오를 함락시킵니다. 프랑스 대혁명의 서막이었습니다. 커피하우스에서는 의견이 만들어졌고 신문이 그것을 확산시켰고 여론이 형성됐고 여론이 세상을 바꿨습니다. 현대의 원형이 된 많은 것들이 이처럼 커피 한 잔 앞에 앉은 시민들에게서 시작되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커피의 고전적 역사였다면 이제부터는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의 이야기입니다. 커피 산업의 역사는 보통 세 개의 물결로 나뉩니다. 그리고 그 물결들은 매번 같은 구조로 움직였습니다. 누군가의 승리가 새로운 불만을 낳고 그 불만이 다음 물결을 일으키는 구조. 먼저 첫 번째 물결, 싸고 편한 커피의 승리. 1920년대 브라질은 한 가지 심각한 문제를 앓고 있었습니다. 커피를 지나치게 많이 생산해버린 것이죠. 세계연예 문서에 따르면 브라질 커피 시장은 1920년대 중반부터 공급 초과로 기울었고 1929년까지 무려 620만 자루의 초과 생산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미국발 대공황까지 겹치면서 커피값이 바닥을 칩니다. 브라질 커피의 최대 고객이었던 미국인들이 주머니 사정이 어려워지면서 커피 소비를 더 줄여버렸던 것이죠. 결국 커피 재고가 감당 안 될 정도로 쌓이자 브라질 정부는 액체 식품을 분말로 만드는 분야에서 강점을 갖고 있던 스위스 식품기업 네슬레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이 어마어마한 양의 커피를 그냥 먹을 수 없으니 장기 보관이 가능하면서 물만 부으면 바로 마실 수 있는 분말 형태로 만들어달라. 물론 가루 커피는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맛이 형편없거나 향이 다 날아가는 문제가 있었죠. 네슬레는 바로 그 단점을 보완하는 기술을 개발. 1938년 오늘날까지도 명성을 이어오고 있는 네스카페를 출시합니다. 원두를 직접 갈고 내리는 번거로운 과정 없이 가루 커피와 뜨거운 물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 꽤 괜찮은 커피를 마실 수 있다는 것. 이건 엄청난 혁신이었습니다. 네스카페는 2차 세계대전 때 미군의 군용 보급품에 포함되며 수백만 명의 병사들 앞에서 인스턴트 커피의 압도적인 편의성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나 대량 생산의 시대가 찾아오자 인스턴트 커피는 본격적으로 산업화의 숨은 여기로 활용되기 시작하죠. More than 7 out of 10 workers are taking it, as compared with only half this number 10 years ago. 기계는 24시간 돌릴 수 있었고 자본가는 기계가 쉬는 시간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인간이었습니다. 인간은 졸립니다. 첫 번째 물결의 커피는 바로 이 문제의 해결사가 됩니다. 필요를 속이고 한계를 넘기고 인간의 몸을 기계 리듬에 맞추게 하는 과학적 각성세. 18세기 계몽주의자들에게 커피가 이성의 음료였다면 20세기 자본가들에게 커피는 생산성의 음료였습니다. Thank you for the comment. Anytime, Joe. Anytime. 그런데 어떤 네덜란드 출신 로스터는 이 생산성의 음료를 이렇게 불렀습니다. 대부분의 미국인이 마시는 지. 그 사람의 이름은 알프레드 피트. 그가 두 번째 물결을 일으킵니다. 알프레드 피트, 1920년 네덜란드 알크마르 출생. 어린 시절 아버지의 커피 가게에서 로스팅 기계를 만지며 자랐고 런던 트와이니스에서 수련하고 네덜란드형 국민도에서 인도네시아 커피의 깊은 맛에 빠집니다. 그리고 1955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한 그는 제대로 충격을 받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가 그가 보기에는 엄청나게 형편없는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1966년 그는 미국인들에게 진짜 커피를 알려주겠다며 어플리의 커피 가게를 열었습니다. 이름은 피치 커피. 이 가게에 관한 3명의 친구가 있었습니다. 영어교사 제리 골드윈, 작가 볼든 후커, 역사교사 지그 시글. 이들은 자신들이 살던 시애틀에서는 좋은 커피를 구할 수 없다는 불만으로 직접 원두를 파는 가게를 열기로 기투합합니다. 가게 이름을 고민하다가 소설 모비딕의 1등 항해사 이름인 스타벅에서 정한 스타벅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1971년 3월 30일 시애틀 웨스턴 애비뉴 2000번지에 첫 번째 매장을 열죠. 이후 1974년 원래 있던 건물이 철거되며 오늘날 스타벅스 1호점으로 잘 알려져 있는 피크플레이스로 자리를 옮깁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스타벅스는 음료가 아니라 원두와 차, 그리고 향신료를 파는 식료품점에 가까웠습니다. 결정적인 분기점은 1983년 스타벅스의 소매 운영을 담당하던 하워드 슐츠가 자리한 밀라노로 출장을 찾아옵니다. 당시 밀라노에는 1,500개가 넘는 에스프레소 바가 있었습니다.
일반 커피가 커피 가루를 뜨거운 물에 담거나 천천히 통과시켜 우려내는 방식으로 만든다면 에스프레소는 고압의 증기로 커피 가루를 순간적으로 압착합니다. 결과로는 응축된 한 잔, 양은 적지만 밀도와 향이 전혀 다른 음료입니다. 슐츠는 에스프레소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그곳에서 놀란 건 커피만이 아니었습니다. 공간도 있었죠. 밀라노의 에스프레소 바는 단순히 커피를 파는 곳이 아니라 사람들이 하루에 두세 번 들러먹는 동네의 거실이었고 유럽의 커피하우스 전통을 그대로 담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슐츠는 이 모든 것들을 미국에 가져오고자 합니다. 하지만 스타벅스 창업자들이 미지근하게 반응하자 1986년 직접 에스프레소 바인 이에치오르 나게를 열고 이듬해 투자자들을 모아 스타벅스를 합병합니다. 이 과정에서 몇 가지 흥미로운 결정들이 내려졌습니다. 먼저 슐츠는 이에치오르 나게보다는 스타벅스라는 이름이 가진 인지도와 매력이 훨씬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회사 이름을 아예 스타벅스로 바꾸죠. 대신 원래 갈색이었던 스타벅스 상징색을 이에치오르 나게의 상징색인 초록색으로 바꾸며 지금의 브랜드 스타일을 만들고 일지우르 날레에서 실험하던 에스프레소 바 컨셉을 그대로 스타벅스 매장들에 이식합니다. 이제 스타벅스는 에스프레소, 라떼, 바리스타라는 직업을 미국인들에게 가르치는 공간이 됩니다. 나아가 유럽의 커피하우스처럼 앉아서 커피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는 제3의 공간을 지향하게 되죠. 스타벅스는 커피도 돈을 가치가 있는 경험이라는 걸 증명하며 대성공을 거뒀고 전 세계에 4만 개가 넘는 매장을 가진 제품으로 성장합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한 것은 그 과정에서 혁신되었던 것들이 또다시 규격화되어 버렸다는 겁니다. 스타벅스는 무엇이 좋은 커피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었지만 그렇게 내놓은 커피들은 모두 비슷한 스타일이었죠. 이것은 새로운 갈증을 만들고 그 갈증이 세 번째 물결의 연료가 됩니다. 2002년 11월 미국인 로스터 트리시 로스겔이 글을 하나 발표합니다. 그게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첫 번째 물결에서는 거부할 것이 아주 많아. 우리는 흔히 그들을 가리키며 말하곤 한다. 와라, 저 사람들이 형편없는 커피를 일상적인 것으로 만들었다. 저 사람들이 질 낮은 인스턴트 커피를 만들어냈다. 커피는 발견된 이후 꾸준히 인기를 키워왔지만 첫 번째 물결은 그 소비를 폭발적으로 늘리는 것을 자신의 사명으로 삼았다. 두 번째 물결의 출발점은 장애정신이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커피의 산지와 로스팅 스타일을 알려주었다. 에스프레소를 팔기 시작했고 이탈리아와 생산국으로 여행도 다녔다. 두 번째 물결에 대해선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할 수 있다. 물론 몇 가지 좋지 않은 점도 있다. 스타벅스는 두 번째 물결 기업의 가장 전형적인 사례다. 그들은 라떼, 프렌치 로스트, 카푸치노 같은 단어를 정착시키는 데 기여했다. 2000년까지 2000개의 매장 확보라는 목표를 숨기지 않는 그들은 이미 그 수치를 훨씬 뛰어넘으며 두 번째 물결이 나아가야 할 기준을 벌써 정립했다. 그 결과 우리는 방향을 바꾸고 다시 생각하기 시작한다. 세 번째 물결은 스페셜티 커피를 제도화하고 획일화하려는 흐름에 대한 반응이다. 세 번째 물결은 바로 여기서 출발한다. 어느 나라, 어느 지역, 어느 해발고도에서 자란 어떤 품종의 원두인지 이 모든 것이 맛에 영향을 미친다는 걸 인식하자. 그저 에티오피아 원두예요. 에티오피아 예발친구 지역의 해발 2000m 농장에서 자란 토착종입니다. 라고 구체적으로 말하자는 거죠. 두 번째 물결까지는 여러 농장의 원두를 섞는 블렌딩 방식이 주류였다면 세 번째 물결부터는 각각의 원두가 가진 개성을 최대한 살리는 데 집중하게 되면서 특정 농장의 원두만 사용하는 싱글 오리진 방식이 대세가 되었습니다. 가공도 바뀝니다. 같은 나무에서 열린 체리라도 가공 방식이 다르면 맛도 달라지고 있죠. 가장 전통적인 건 내추럴. 커피 체리를 수확한 그대로 넓은 건조대에 펴서 햇볕에 말리는 방식입니다. 과일과 껍질이 붙은 채로 마르기 때문에 열매의 당분과 향미가 원두 안으로 듬뿍 스며드는 것이 특징이죠. 허니는 껍질과 과육은 기계로 벗겨내돼 씨앗의 꿀처럼 끈적하게 붙은 점액질은 제거하지 않고 말리는 방식. 점액질에 있는 당분이 응축되어 시럽 같은 단맛이 새겨집니다. 시드는 껍질, 과육, 점액질까지 깔끔히 제거하고 씨앗만 말린 방식. 단맛이 빠지는 대신 단맛에 의해 버려주기 쉬운 원두 본연의 신맛이 보다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동안에는 워시드가 스페셜티 커피의 표준과도 같은 가공 방식이었는데 최근에는 내추럴이나 허니 같은 실험적 가공도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가장 떠오르고 있는 건 산소 발효. 산소를 완전히 차단한 탱크에 커피를 넣고 발효하는 단계를 추가하는 건데 미생물들이 만들어내는 독특한 화합물 덕분에 일반적인 커피에서는 느끼기 힘든 복합적인 풍미가 더해집니다. 볶는 방식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물결까지는 원두를 아주 까맣게 볶는 게 표준이었습니다. 이걸 강배전이라고 하는데 커피의 쓴맛과 묵직한 바디감을 더하는 효과를 냅니다. 하지만 오래 볶으면 원두의 개성은 사라집니다. 불맛만 남아요. 그래서 세 번째 물결의 바리스타들은 원두를 살짝만 볶는 약배전으로 방향을 챕니다. 원두가 갖고 있는 본연의 맛과 섬세한 향기에 좀 더 집중하기 위해서요. 추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압으로 빠르게 짜내는 에스프레소 방식은 약배전된 섬세한 원두에는 잘 맞지 않습니다. 자칫 너무 자극적인 맛이 날 수 있거든요. 이 때문에 주목받고 있는 게 푸어오버인데 이건 바리스타가 손으로 직접 내리는 방식입니다. 물의 온도, 붓는 속도, 물줄기의 굵기를 조절하면 원두의 성분을 정교하게 뽑아낼 수 있죠. 또 종이 필터가 기름기와 미세한 가루를 걸러주기 때문에 차처럼 깔끔하고 맑은 느낌이 납니다. 에어로프레스도 요즘 뜨고 있는 추출법입니다.
주사기처럼 공기압으로 커피를 밀어내는 방식인데 물의 온도, 젓는 횟수, 압력 속도에 따라 맛이 완전히 달라져 레시피가 무한하게 나올 수 있고 또 가리감과 흥미를 둘 다 잡을 수 있어 세 번째 목표를 속하는 바리스타들의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대량 생산의 시대는 커피를 모두의 것으로 만들었고 경험의 시대는 커피의 값어치를 매겼다면 장인의 시대는 커피의 이름을 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한 잔의 커피 안에 산지와 품종과 가공과 배전과 추출을 동시에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에티오피아 고원의 야생 연변, 수피교도의 인센티도를 버텨낸 각성제약, 술탄의 금지령을 이겨낸 은변, 교황에게 세례를 받았고 런던의 골목에서 보험과 증권을 만들어 파리의 아케이드에서 혁명을 일으켜 공장의 야간 근무를 견뎌 마침내 경험과 예술이 된 커피는 그렇게 어쩌다 우리 손에 왔습니다. 네, 영상은 우선 여기까지 볼 거고요. 우선 쉬는 시간 갖겠습니다. 10시 반에 다시 모일게요. 한 20분 쉬다가 10시 30분에 다시 모여서 같이 먼저 수업할 거예요. 자유롭게 쉬셔도 됩니다. 여러분은 오늘 커피를 몇 잔이나 드셨나요? 남경은 오늘도 출근하자마자 커피를 수행하며 번째기 때문에 커피라도 안 마시면 진짜 분노 조절이 힘들죠. 오전에 잔뜩 마시고도 점심 때 또 새로운 표정을 섭취해야 하는 비교한 느낌이 커피가 없으면 다들 죽는 건지 일도 공부, 모조리 카페에서 행하는 우리 한국인 카페를 잘 가시하는 저희 부모님도 식후에는 꼭 빅스 커피를 타시는데요. 대체 언제부터 한국인들에게 식후에는 커피라는 분문이 생기게 된 걸까요? 한국인과 커피에 대한 교양만도 지적합니다. 커피는 19세기 후반 중국으로 통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왔다는 설이 가장 유력한데요. 특히 이무분란 이후 미국과 영국 등 서양의 외교관들이 조선에 자주 왕래하기 시작하면서 커피를 먹는 문화가 전파됐다고 합니다. 이때 커피는 한자로 가베 혹은 가비다라고 불렀는데요. 빛깔과 맛이 탄력과 비슷해서 서양에서 들어온 탕이란 뜻으로 양탕국이라고도 불렀습니다. 조선인 최초의 카페인 중독자인 커피 애호가가 알려진 고종 나반파천 때 러시아 공사의 처형이었던 손탁의 권유로 난생 처음 커피를 맛보게 됩니다. 이 서양 필름이 맛있었던 고종, 아예 군벌에다가 카페를 차려버립니다. 덕수궁에 정관훈이라는 서양식 정자를 지어서 커피도 마시고 연회도 열었죠. 그러나 고종은 커피 때문에 죽을 뻔하기도 했습니다. 하루는 당시 황태자였던 아들 순종과 커피를 마시던 중 갑자기 커피 맛이 구리다면서 바로 뱉어버립니다. 하지만 커알못이었던 황태자 순종은 커피를 마시고 바로 쓰러져 버리죠. 어미는 역관 김웅육, 고종이 자신의 유배문의 것에 앙심을 품고 궁중 요리사를 사주하여 커피에 대량의 악편을 넣었던 건데요. 다행히 순종은 건강은 회복했지만 고종은 독살과 관련된 인물들을 모두 사형시켜 버립니다. 한국 전쟁 이후 우리나라에는 커피를 판매하는 다방들이 본격적으로 등장합니다. 1955년 서울 시내에만 500여 곳의 다방이 있었고 전국에는 3,600곳이 넘는 다방이 생겨났죠. 당시에는 커피가 수입 금지 품목이었는데요. 1968년에 제한 승인 품목으로 바뀌었지만 관세가 너무 높아서 고급 호텔에서만 약간의 원두를 수입하여 판매했죠. 따라서 이때 다방에서 팔던 대부분의 커피는 미군 부대의 PS에서 불법으로 빼돌린 인스턴트 커피였습니다. 1950년대에서 70년대 다방의 최고 인기 메뉴는 모닝커피. 미군들이 아침마다 커피 마시는 것을 보고 다방에서 한국식으로 개발한 메뉴였죠. 그런데 이 한국식 모닝커피에는 특이하게 계란 노른자가 들어갔는데요. 이른 아침에 빈속에 쓰디쓴 커피를 마시면 건강에 좋지 않다는 걱정 때문에 노른자를 넣어서 커피의 쓴맛을 잡고 영양가를 섭취할 수 있게 한 거죠. 생각보다 맛은 고소하고 부드러웠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때 커피는 식후 음료라기보다는 식사 대용의 느낌이 강했는데요. 가격도 1970년 기준 50원으로 당시 짜장면 한 그릇과 비슷한 수준의 고급 음료였습니다. 당시만 해도 커피는 상류층들이 즐기는 기호품 취급을 받았습니다. 4.19 혁명 당시에 수입 커피를 홀짝대는 지도층의 모습이 알려지자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했죠. 한국인은 원래 밥을 다 먹은 후에 입가심으로 숭늉을 먹었습니다. 가마솥으로 밥을 지으면 누룽지가 생기는데 설거지를 편하게 하기 위해 물을 넣고 끓여서 숭늉을 만들었고 식사 후에 개운하게 먹었던 거죠. 그러나 1970년대 이후 점차 양은솥과 압력밥솥을 사용하게 되면서 식사 후 숭늉을 먹는 가정이 점점 줄어듭니다. 식탁에서 숭늉이 사라져가는 그때 인스턴트 커피가 유행하기 시작하죠.
1970년 9월 동서식품이 한국 최초로 인스턴트 커피를 개발하면서 커피 가격은 획기적으로 낮아지게 되는데요. 6년 후인 1976년엔 드디어 세계 최초로 커피 믹스가 개발됩니다. 작은 봉지 하나에 커피, 크림, 설탕이 적절하게 조합된 이 커피 믹스는 빨리빨리에 미쳐버린 한국인의 소울푸드가 되는데요. 한국인들이 커피 믹스를 얼마나 사랑하냐면 2017년 특허청에서 조사한 한국을 빛낸 발명품에서 무려 훈민정음, 거북선, 금속팔자, 온돌의 뒤를 이어서 커피 믹스가 5위를 차지하기도 하죠. 아무튼 이때부터 커피는 한국인의 대표 식후 음료로 전성기를 누리게 됩니다. 이후 1978년에 등장한 커피 자판기가 대히트를 치면서 커피는 더욱 일상화되고요. 자판기 커피라는 신조어까지 생겨나죠. 요즘은 어떤 음식점을 가나 입구에 미니 커피 자판기가 설치되어 있어서 저도 자연스럽게 한 잔씩 마시곤 하는데요. 사실 이 미니 커피 자판기는 1990년대에 사무실에서 바로 사용하던 기계였습니다. 영어 이름도 오피스 커피 시스템이죠. 그런데 IMF 이후에 직장을 그만둔 회사원들이 자영업을 시작하면서 이 자판기를 사용했던 경험을 떠올려 음식점에 미니 커피 자판기를 들여놓기 시작했죠. 그렇게 지금은 없으면 섭섭한 음식점의 필수템으로 자리 잡은 것입니다. 2000년대 이후 커피 전문점이 생겨나면서 믹스 커피의 인기는 주춤하게 되고 에스프레소 커피의 인기가 점점 높아지게 됩니다. 시대가 변하면서 사람들이 고급 커피를 찾게 된 것이 이유였죠. 현재 대한민국 서민의 연간 커피 소비량은 353잔으로 세계 평균인 132잔에 비해 2.7배 높은 수치고요. 가장 매장 수가 많은 체인점 브랜드는 이디야, 가장 선호하는 커피 브랜드 1위는 스타벅스죠. 하지만 여전히 한국인이 가장 선호하는 음료 1위는 인스턴트 커피로 6번이 왕좌의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식후에 커피 한 잔도 맘 편히 못 마시는 상황인데요. 빨리 코로나가 종식돼서 여유롭고 편하게 커피 한 잔 할 수 있는 일상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마스크 꼭 쓰고 다니시고요. 이 영상이 18년도다 보니까 좀 최근 업데이트된 내용이 포함되지 않는 것 같아요. 영상은 여기까지 듣거든요. 커피 싫어하는 분 계세요? 커피 나 잘 못 먹는다. 근원님 커피 드세요? 네. 하루에 몇 잔 드세요? 아침에도 근원님 커피 한 잔, 예. 그리고 오후에 한 잔, 네. 2잔 정도? 커피 못 드시는 분 없죠? 우리 커피 수요 하루에 우리 한국 사람들이 몇 잔을 마실까? 아까 18년도 기준이랑 좀 다르긴 한데 요즘은 1년이면 평균 416잔을 마십니다. 그렇게 따지면 평균으로 따지면 하루에 한 잔에서 2잔 정도는 저희가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먹지 않는 사람들도 있죠. 그러면은 자주 먹는 사람들은 하루에 4잔, 5잔도 많이 먹는다는 얘기겠죠. 이 커피의 주성분이 뭐예요? 항상 이슈가 되는 게 이 카페인이에요. 이 카페인 성분은 이 중추신경을 자극해서 피로감을 우리가 줄여주고 집중력을 우리가 향상시켜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 커피의 장점들이 있어요. 선생님 신발 쓰려고 했는데 괜히 또 건드렸다가 또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얘는 빨리 여러분이 전달을 하고 말로 전달하고 끝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커피의 장점 뭐가 있을까요? 커피를 먹으면 어떤 게 좋을까요? 우리 몸에 주는 장점들이 있어요.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까처럼 잠 깨우는 각성 효과가 있어요. 졸음을 쫓아내고 집중력을 향상시키고 우리를 기분을 좋게 만드는 성분이 들어있는 장점이 있어요. 두 번째는 운동 능력을 개선시켜줍니다. 체지방을 에너지 원으로 활용하도록 도와서 운동을 지속적으로 높일 수 있는 거죠. 세 번째는 혈액순환 촉진을 해준대요. 일시적으로 혈압과 심박수를 높여서 활력을 주는 기능을 한다고 해요. 그리고 네 번째 장점은 폴리페놀이라는 게 있는데 성분이 풍부해서 이게 다시 말하면 항산화 물질이라고 하는데 이게 우리 안에 있는 세포 손상을 막아줘서 노화 방지에 도움을 준다는 거예요. 이렇게 커피가 우리에게 주는 이로운 점들이 이렇게나 많았어요. 그렇다면 커피의 단점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단점은 뭐가 있어요? 커피를 마시면 안 좋은 점. 화장실을 가요. 잠을 잘 못 자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심장이 두근거린다고 말해요. 어떤 사람들은 잠을 잘 못 잔다고 해요. 그리고 신경이 예민해진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아까처럼 우리 정연쌤처럼 또 빈속에 먹으면 속이 쓰리는
자, 위산 분비로 인해서 속쓰림을 유발하고 어떤 사람들은 두통이나 또 어떤 사람들은 화장실을 자주 가고 싶다 보니 탈수 현상으로 이어진다고 해요. 자, 이렇게 지속적으로 많이 먹게 되면 심혈관 건강에도 부담을 준다고 해요. 커피 성분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카페인이라는 게 들어있고 폴리페놀, 노화를 막아주는 그런 성분이 들어있고 세 번째로 미네랄들. 이 미네랄은 이 안에 칼륨, 나트륨, 철 이런 것들을 포함시키고 마지막으로는 비타민 성분도 들어있어요. 커피가 우리가 알고 있는 카페인만 있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네 가지 성분으로 주요한 성분들이 들어있어서 우리 몸에 각자 좋은 역할도 하고 나쁜 역할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잘 조절해서 우리 몸에 맞춰서 적당히 잘 드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루 커피 카페인 권고량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200에서 400g, 400mg인데 이걸로 따지면 하루에 우리가 흔히 먹는 아이스 아메리카노에 한 120에서 180mg 정도가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두세 잔이 적당한 거예요. 네, 성인한테는 400g을 권장을 하고 있고요. 임산부들에게는 200g의 그런 카페인을 권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커피 권장량은 보통 8잔 정도는 인체에 무해하다라고 말하고 있고 자, 그러면 우리가 커피 믹스에는 얼마큼 들어있어요? 아이스 아메리카노에는 120ml 정도가 들어있는데 커피 믹스에는 얼마나 들어있을까? 더 많이 들어있을 것 같아요? 조금 들어있어요? 선생님 눈을 마주치지 않지만 네 맞아요. 조금 들어있어요. 커피 이만큼 들어있잖아요. 그만큼 한 50ml, 50 정도 들어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커피 믹스는 5개 미만이 좋고 우리가 아이스 아메리카노는 하루에 2~3잔 정도까지가 적당하다고 볼 수 있겠어요. 그러나 임산부는 예외죠. 임산부는 되도록이면 제한하는 것이 좋고 안 먹는 게 좋지만 그래도 정말 먹고 싶을 때는 한 잔 정도는 무해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요즘 잠을 못 자는데 커피는 즐기고 싶다. 내가 아이를 가지고 있어서 커피를 너무 먹고 싶은데 못 먹고 있다. 그 대체 상품이 뭐죠? 디카페인이 요즘 있는 거 있잖아요. 디카페인은 카페인을 90% 이상을 카페인 성분을 제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원두를 물에 담궈서 이 물질을 카페인 성분을 빼고 그러다 보니까 물에 적셔다 보니까 그 풍미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옛날 방식이라서 지금 쓰지 않고 요즘 방식은 이산화탄소를 이용한 공법을 자주 사용하고 있다고 해요. 고압의 이산화탄소를 생수에 투합시키면 카페인 분자만을 선택적으로 제거하는 기술이 생겼어요. 그래서 커피 본연의 이 풍미를 결정짓는 오일과 향 성분을 거의 손상시키지 않는다는 아주 큰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카페인을 99.9%까지 없앨 수가 있는 거예요. 디카페인은 이런 기술적인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반의 커피보다 가격이 높을까요, 낮을까요? 사람 손이 가기 때문에 당연히 가격은 상승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카페에 가보면 디카페인은 가격이 더 비싼 건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안 드셔보셔서 잘 모르겠죠? 그래서 3층에 있는 바이올렛 카페는 98% 이상이 제거된 디카페인을 쓰고 있고 그래서 우리 디카페인은 참고로 너무 맛있어서 여기 이사장님이 제일 최애하는 음료로 자리매김을 했어요. 제일 맛있다고 하니까 여러분 한번 드셔보세요. 선생님이 특별히 좀 깎아줄게요. 알겠죠? 네. 그리고 우리가 제일 대중성이 있는 잘 아는 스타벅스만 가더라도 스타벅스에는 99.9%가 제거된 디카페인 음료를 맛볼 수가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 이제 준비한 거는 거의 이제 마무리를 하고 싶은데 우리가 오늘 종합해 보면 우리가 건강하게 커피를 마시려면 공복에는 되도록이면
드시지 않는 게 좋아요. 자, 위산 분비로 위장을 위장에 부담을 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복에는 안 드시는 게 좋고 또 커피 자체는 칼로리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여기에 첨가물이 들어가면 다이어트에 적이 되는 거예요. 설탕을 넣는 사람은 설탕 시럽을 넣는 사람이 있겠고 휘핑을 얹어 먹는 사람이 있고 또는 뭐 여러 가지 시럽이나 토핑 이런 것들이 뇌에 또 칼로리가 엄청 높아지기 때문에 건강에 또 악화가 될 수 있으니까 또 세 번째는 카페인은 이뇨작용 우리가 화장실을 좀 자주 가게 해서 탈수에 이르게 하는 횟수도 있으니까 커피를 마실 때는 물도 자주 마셔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가 건강하게 커피를 드시면 좋을 것 같고 사장님은 오늘은 과제를 하나 내드리고 싶어요. 어려운 건 아니고 우리가 내일 만날 때는 여러분들이 어쨌든 카페에 가죠. 이게 바이올렛 말고도 카페에 갈 수 있죠. 카페 가본 적은 있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카페. 거기에서 내가 좋아하는 나만의 메뉴, 내가 자주 먹는 음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를 여러분이 하나씩 생각해 보셔서 내일을 한번 소개를 하고 서로에게 맛집을 추천해 주는 시간을 잠깐 가질 거예요. 그러니까 뭐 집에서 골똘히 막 몇 시간을 투자하시라는 말씀이 아니고 그냥 여러분 지금 떠오르는 머리 스쳐 지나가는 내가 좀 자주 본다 이런 싶은 맛있는 음료를 우리가 서로 소개하고 우리가 서로 가보면 좀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오늘은 여기에서 마무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오늘의 내용에 있어서 궁금한 점 있으세요? 근원님? 저 괜찮으세요? 네, 괜찮으세요? 네. 흐랭님? 흐랭도 네, 궁금하신 사항 있으세요? 그럼 PPT로 막 아니에요. 그렇지 않고 우리가 아까 인사를 가볍게 나눴듯이 그냥 우리가 일어나서 여러분이 보면서 보는 앞에서 이렇게 숙여주시면 되는 거 편하게. 네. 자료를 들게하면 너무 힘들어요. 네. 부미님 알아들으셨어요? 네, 네. 부미님이 좋아하는 음료를 소개해주는 거. 누가 말하는 게 다 되는 거, 저장 되는 거예요? 허튼 소리 하면 안 되겠네. 아, 네. 빠졌는데 몰랐네요. 내가 이렇게 이런 기미가 있는지 몰랐어. 그 영상 찍은지도 몰랐고, 내일 조금 더 예쁘게 하고 와서 허튼 소리를 좀 줄여보고, 네, 좀 내용을 좀 알차게 준비해서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만나기로 해요. 자, 여러분 첫날이니까 열심히 해서 마무리하고, 여러분 편하게 자유시간을 갖다가 돌아가셔도 되고, 오늘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